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인데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랑 계속하면 이 일이 싫어지더라고. 오늘 일단 저희 퓨처드랍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캠핑맨이 나을지 아니면 박지현 대표님이 나을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요식업의 대표로서의 얘기도 좀 있으니까 박지현 대표님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좀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올라왔었던 조셉 셰프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어제 두 분이서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가지고. 어제 어떤 행사에서 만난 거예요? 그 흑백 요리사 애프터 파티고 이제 현대카드랑 이제 데일리 패션 뉴스가 이렇게 주관하는 그 애프터 파티에서 만났는데 사실 연고가 없잖아요, 조셉. 근데 MJ 아니니까 이거 얘기해가지고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나눴죠. 안 그래도 어제 그게 조셉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랐길래 He's our next guest 그러니까 Such a great guy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세상이 좁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했지.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아무래도 흑백요리사라는 컨텐츠가 이제 너무 핫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맞아요. 흑백요리사에 출연을 했었었고 맞아요. 그 얘기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흑백요리사에서 흑수저로 그래도 출연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출연을 하게 되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저 누워가지고 집에서 인스타 보다가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고 대부분의 90%는 아마 섭외라고 전 들었어요. 제작진이 섭외를 한 줄 전 몰랐고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쓰고 요리하는 영상을 보내고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은 케이스고 맨날 아웃도어 캠퍼, 아웃도어 셰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사실상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 면접은 1차, 2차 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서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면접은 이제 방송국 가서 면접을 봤는데 한 20명의 작가와 PD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20명이 앞에 네, 혼자 있었던 거예요? 네. 규모가 꽤 컸네요, 그때도. 거기서부터 뭔가 진짜 스케일이 크구나라는 걸 느꼈죠. 재현 대표님이 계셨었던 촬영은 하루였었던 건가요? 그 실제로 촬영 몇 회가 이틀 정도? 네. 흑수저, 백수저가 나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제 알게 되긴 했었는데 백수저 분들도 그날 당일날 가서 알게 되었고 본인이 백수저인지를 저희는 당연히 뭐 흑수저 백수저인지도 몰랐고 그냥 가서 도착했는데 일산이었어요. 근데 세트장이 일단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커서 그리고 그 안에 촬영팀만 한 300명 정도 있었고 일단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주방 시설이 50개씩 주방 아일랜드가 50개가 와. 동시에 있는 거 보고 저는 F&B를 하니까 이 주방 설비 세팅을 어떻게 이걸 다 했지? 가스며 수도며 배수 이걸 어떻게 다 했지?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뭔가 긴장이 됐었어요. 자리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랜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름표가 있었고 거기 이름표에 맞춰 그냥 저희는 한 거라서 흑수저가 80명이었잖아요. 백수저가 20명이었고 네. 그러니까 80명 중에 반을 잘라서 40명 먼저 A조, B조가 나눠졌던 거죠. 첫째 날이 A조, 둘째 A조. 날이 B조. 네. 그럼 서로가 했었던 걸 보지는 못했겠네요? 못 보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걸 뭐 힐끗에서는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100분의 시간 동안 본인 거 하느라 사실 집중하느라 이게 볼 시간은 거의 없고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당일날 당일 가서 알았어요. 안 건가요? 네. 안성재 셰프님 존, 백종원 선생님 존 이렇게 존이 나눠졌었고 저는 안성재 선생님 존에 걸려서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사전에 누가 했으면 좋겠냐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전 당연히 백종원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물어봤는지 안성재 셰프님이 저는 오는 거에 이제 불길함이 확 들었죠. 근데 실제로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위원으로 나올 거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도 다들 몰랐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안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몰랐었던 것 같아요. F&B를 실제로 대표로 여러 개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니까 알고 계시는 셰프님들도 여러 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출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스승님 셰프님, 데이비드 셰프, 그 고깃 깡패. 데이비드 셰프님은 며칠 전에 그 사실을 알았었어요. 사실 이게 출연하는 것도 비밀이었어가지고 나가게 됐다. 그래서 저도 나간다 이래서 알게 됐었죠. 고깃 깡패님이랑 사제지간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과 좀 어떤 인연이었는지 좀. 예. 제가 23살 때 뉴욕으로 처음 유학을 가서
첫 알바, 첫 주방을 한 곳이 데이빗 셰프님의 주방이었어요. 요리를 처음 알려주신. 그래서 지금까지 16년째 되게 가깝게 잘 지내고 있고 요리의 스승이죠, 사실상.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와.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데이빗 셰프님은 거기에 뉴욕에 본인의 업장을 갖고 계셨었던 네,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컨설팅도 하셨고 531이라는 지금도 있어요. 코리아타운 근처인데 엄청 잘 돼요. 80%가 외국인이고 넷플릭스 이것까지 있어 더 잘 더 되시네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뉴욕 가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요. 한국인이 거의 없고 음식은 완전 한국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스탠딩으로 다 막 뭔가 칵테일을 마시고 있고 근데 그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테이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레스토랑 문화 중 좋은 거 하나는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데 뉴욕은 바 문화가 강하니까 뭔가 하나를 들고 계속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입구에 이미. 우와. 근데 그게 기다린다는 느낌이 아니니까 오히려 되게 컬처로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일단 예약 안 하고 그냥 워킹하고 워킹하고 일단 술부터 시키고 네, 맞아요. 마시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거기 그래서 문화가. 레스토랑 문화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거기서 이미 한 번 로테이션이 도니까 바에서 나오는 또 술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되게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데이빗 셰프님이 셰프를 하신 지 경력이 엄청 20년이 오래되셨네요. 넘으셨죠. 와. 네. 원래 미대 출신. 아. 네. 그래서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고 되게 네. 보기와 달리 섬세하신. 별명은 깡패지만 엄청 섬세하고 아티스틱한 아. 네, 분이세요. 이미지는 네. 고기 불에 막 와 맞아요.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맞아요. 좀 섬세하신 맞아요. 분이셨군요. 아, 재밌습니다. 흑백 요리사 셰프님들끼리서 모임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즌 2가 확정이 됐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는 나왔지만 하면은 다시 또 출연하실 생각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시즌 1은 이 프로가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본질과 나의 그 아이덴티티는 나의 매장에 있지 이 프로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소홀하게 준비를 한 거 아닌가. 근데 많이 느낀 게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반성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즌 2는 정말 치밀하게 컨셉과 의상이며 이런 거 요리 메뉴며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나가지 않을까. 이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래도 캠핑 룩으로 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었지 않았나. 지원을 캠핑맨으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컨셉에 맞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더 좋은 요리, 더 맛있는 요리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 최대한 간단하게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안 해본 요리를 또 했었고 어떤 요리 했었어요? 그 방송에 안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찌개맨 했어요. 찍어 먹는 라면을 했었고 왜냐면 캠핑 가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라면이니까 간편하지만 좀 더 멋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건데 잘 안 되죠. 혹시 심사평이 좀 있었나요? 안성재 셰프님이 자기한테 라면의 기준은 신라면이다. 신라면보다 맛없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그렇죠. 육수와 해산물로 만들어서 조금 걸쭉하게 프랑스의 브라베스나 그 캘리포니아 가면 그 차피뇨라고 약간 우리나라 해물탕을 졸인 그거를 이제 면에 그냥 들기름 묻혀진 면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신라면보다 맛 없었다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서 한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 얘기도 말고 또 있었나요? 신라면 말고도? 방한잎을 이제 고수 대신 좀 향신료를 넣었는데 왜 방한잎이냐? 그 요리의 제목은 서울 찌개맨으로 해놨거든요. 방한은 경상도가 아니냐? 아, 왜 서울 찌개맨이냐 해서 경상도 찌개맨이라고 하기엔 이상해서 서울 찌개맨을 했고 그냥 대표적인 그냥 도시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도를 말한 거지 뭐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그걸 방한잎이 경상도에서 온 줄은 전혀 몰랐네요, 저는. 날카롭더라고요. 날카롭네. 네. 와, 리스펙트입니다. 네, 리스펙했어요. 캠핑맨의 아이덴티티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을 알게 된 게 캠핑맨으로서 알게 아마 가장 빨랐었던 것 같고 이 채널을 보니까 그래도 가장 오래된 업로드가 한 5년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를 그 당시에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했었는지 좀 궁금해요. 미미옥을 울산에다가 20평짜리를 처음 차렸는데요. 5년, 6년 전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만 원 팔고 20만 원을 팔면 무슨 느낌이냐면 주방 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 수준의 깨끗함이에요 주방이. 그때 뭔가 마음이 허해서 퇴근길에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어느 한 중년의 남자가 지프를 타고 뒷좌석에 그냥 열어놓고 캠핑 의자 하나 펼쳐놓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은 내가 해외에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그래 내가 저런 낭만을 좀 잊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캠핑 시작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막 찾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캠핑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특히 20대 30대는 더더욱. 그래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캠핑을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낭만보다 거의 이게 중노동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철수하고 피칭하고 철수하고 피칭하고 막 비 오는 날 비 쪼딱 맞고 하는 거 내 자신이. 그래서 이 힘듦을 나만 알긴 억울하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캠핑이랑 이런 거다. 해서 시작하게 된 유튜브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시작하셨을 때 혼자서 진짜 촬영 이런 걸 다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와. 그때는. 네. 그 캠핑장에서 촬영을 그 캠핑맨이 그럼 이제 쭉 시작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그 금 감독님 촬영을 하시는 크루분이 이제 조인하게 된 시점은 언제 정도였나요? 1년 뒤요. 아. 네. 그렇게 혼자 1년 정도. 고생하면서 1년 뒤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네. 아. 그 캠핑맨 채널이 어떻게 보면 잘 성장해서 이제 컨텐츠를 보면 이제 요리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또 갑자기 윤도현 가수 그런 연예인분들도 몇 분이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캠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채널을 지금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좀 보고 계신 상황일까요? 사실 캠핑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국한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아웃도어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웃도어에서 플러스 알파로 요리라는 걸 했는데 사실상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채널로 가고 싶고 근데 이름이 캠핑맨이라서 뭔가 다른 걸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이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등산도 좋아하고 뭐 약간 러닝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듯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한 채널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고 그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하면서 나의 삶에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이 아마 당연히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이제 캠핑맨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캠핑맨처럼 이 어떻게 보면 캠핑계 유튜버 꿈나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 내일 당장 그러면 네. 어떤 조언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한다. 네. 캠핑 유튜브를 한다.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웃도어로 아웃도어라고 생각해야지 캠핑 시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좁은 시장이라 생각보다 빨리 지칠 거다. 그래서 아웃도어라는 키워드를 잡고 캠핑을 해야지. 그래야 좀 넓은 많은 모수를 데리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캠핑의 시장은 이 마켓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대도 되게 올드한 사람도 많고 아직까지는 왜냐면 고가의 취미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아웃도어라는 키워드를 잡고 유튜브를 시작하면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 네. 컨텐츠를 좀 잡아보면 좀 좋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웃도어 관련된 컨텐츠는 이게 캠핑 아니다 등산이든 뭐가 운동이든 이런 사실상 공수가 많이 들잖아요. 나가야 되고 시간을 따로 잡아야 되고 1박 2일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루를 자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좋아서 즐기지 않는 이상 이거를 이렇게 유지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캠핑맨 촬영 갈 때 쓰는 그 큰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트레일러. 네. 그거를 매번 움직이는 것도 엄청난 큰일일 것 심리적인 같은데. 부담이죠. 그게 따로
어디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 이제 이태원에 게러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항상 이렇게 있고 갈 네. 때마다 이제 연결해가지고 나가는. 와. 근데 이 게러지가 4년 동안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된 거고 그 전에 4년 동안은 네. 부모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넣어두고. 넣어두고 네. 그러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쵸.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사실상. 이게 왔다 갔다. 그치. 그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짠한형 촬영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이태원 게러지에서? 저희 게러지에서 했어요. 네, 짠한형 초반에 네. 한 두 달 정도.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기서 촬영했던 거예요? 아는 지인 대표님이 네. 연결해 줬어요. 이런 공간이 있다. 여기서 찍어라. 본인 게러지인데. 저랑 친해가지고 네. S팀 음. 모델 기획사 대표님께서 그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짠한 형을 보는데 그 게러지가 나오길래 이건 뭐지?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확실히. 그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캠핑맨 로고도 맞아요, 살짝 맞아요. 제가 붙여놨거든요. 네. 노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좋네. 그 어떻게 보면은 캠핑맨 시작 전에 그럼 사실 미미옥을 시작을 했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셰프로서의 이번에 이제 흑백요리사도 물론 그 안성재 셰프님과 그 백종원 대표님이 딱 나왔었던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셰프의 길의 끝판왕과 요식업계의 끝판왕 이런 느낌이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한 방향성으로 지금 이제 F&B 대표로서 방향성을 좀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상 이 F&B라는 게 너무 힘든 산업 중 하나인 게 그 이유는 누구나 F&B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4년제를 나왔든 2년제를 나왔든 중퇴를 했든 누구나 일을 할 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구한다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레인지가 너무 넓어서 이걸 컨트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퇴사도 많고 잠수도 많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러한 인력들을 조직 문화를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 그들이 빨리 퇴사를 하고 그렇게 체계가 없는 이유는 회사 같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가게다 보니까 그냥 뭐 쉽게 그냥 나 내일 안 나와도 그냥 문자 한 통 남기고 안 나와도 되겠지 라는 그런 시작 단추가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인지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진 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런 컬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 F&B 회사를 저희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조직 문화를 최대한 중요시 여기는 그 F&B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방향이라고 한다면 외식업 중에서도 컬처가 있는 조직 문화의 컬처가 있는 그게 고객과의 컬처든 직원과의 컬처이든 이 컬처 문화가 있는 F&B 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었던 것 중에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되게 재밌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팀원 문화가 되게 독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좀 그 말씀하셨었던 거를 좀 더 풀어서 좀 다른 경쟁사가 없는 것들은 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문화 중에서 네. 되게 작은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다른 회사에서는 되게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원증. 예를 들면 사원증 그리고 카톡이 아닌 슬랙을 쓴다던가 그리고 1:1 면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다던가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잖아요. 회사에서는. 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걸이를 하나 메고 있는 거랑 사원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근로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우리의 MZ 세대에서는 멋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고 개인의 행복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일할 때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카톡이 막 쌓여 있으면 이 일이 카톡의 일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슬랙이 쌓여 있으면 내가 이걸 업무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쳐내야겠다라는 뭔가의 그게 있잖아요. 그 툴이 주는 그 분위기, 바이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다른 F&B는 안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왜냐면 슬랙도 다 돈이고 사원증도 다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F&B에서 이러한 것들이 소비의 영역으로 생각을 안 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희는 그런 거부터 일단 바꿨고요. 그런 게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사원증을 하는 식당은 그러니까 사원증을 메고 근무하시는 식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생각이 나셨나요? 별거 아닌데 제가 이거 사무실이 원래 위워크였어요. 위워크 목걸이를 제가 메고 출근했는데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별거 아니지만 뭐 회원님 이렇게 목에 걸고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나 이제 진짜 출근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 팀원들도 다 뭘 찍지는 않지만 지갑에 있든 목에 걸든 그 카드가 있는 게 되게 소속감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운영하시고 계시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미미옥도 있고 버거보이도 있고 쇼니노도 있고 그 하나의 브랜드를 사실은 하나도 성공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말했었던 브랜드들은 제가 지금 다 알고 있고 가봤었던 브랜드인 게 되게 좀 신기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어떤 대표로서의 좀 노하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브랜드를 만들 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나 이 기획자가 이거를 왜 했는지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브랜드가 그 기획자를 보고 브랜드를 봤을 때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라는 그런 브랜드 스토리가 탄탄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미미옥을 처음에 한 이유는 쌀국수를 너무 좋아했고 근데 그 쌀국수만 저희가 생각하는 쌀국수는 베트남 쌀국수인데 그 베트남 쌀국수는 면만 먹잖아요. 국물을 들고 마신 적이 없는데 이거를 좀 국물까지 마실 수 있는 쌀국수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된 거고 버거보이는 캠핑 가서 손님들한테 그 만들었을 때 가장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게 수제버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수제버거를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빵도 파는 데도 없고 패티도 없고 그래서 생각난 게 그거였고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 그런 막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쇼니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탈리아에 그래도 대표님께서 오래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에 그럼 계셨었던 건가요? 저는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4년 반 정도 뉴욕에 있다가 뉴욕에서 만난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뭔가 제가 크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뉴욕에 샌디라고 허리케인이 온 적이 있는데 걔가 집이 잠겼어가지고 한국인들의 정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자. 근데 뭐 한 3주면 그게 다 고쳐질 줄 알았는데 3달이나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거를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베풀 수가 있냐. 너 빨리 얘를 초대해라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간 게 이탈리아인데 그때 이탈리아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무조건 살아봐야겠다 해서 그 졸업하고 이탈리아 피렌체로 넘어가서 5년을 지내게 됐죠. 처음 한 거는 외국에 살려면 비자가 필요하니까 학생 비자로 갔는데 이제 좋아하는 게 요리니까 요리 학교를 들어갔어요. 피렌체 대학교 요리 학교를 들어가서 막 요리를 이제 막 배우는데 내가 막 원하는 그림이 아니어서 그 학교는 1년만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그러고 이제 광장에 나왔는데 깃발을 들고 다니고 그 옆에 이제 여행객들이 이렇게 다 가이드를 따라서 가는 걸 보고 너무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가이드면 재밌게 할 텐데 여행객들 배우러 오진 않을 텐데 하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가이드를. 그렇게 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하면서 가이드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이드 회사 스타트업을 거기서 첫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사업이었어요? 그게 첫 사업이에요, 저의.
네. 그러고 나서 한국 와서 하신 게 미미옥이었었던 네. 거네요. 피렌체 5년 계셨으면 나폴리 마피아보다는 오래 계셨네요. 네, 그렇게 만나서 그 얘기도 했죠. 나폴리. 그래요? 나폴리 어땠냐? 네. 뭐 이러면 피렌체 네, 네. 얘기도 많이 하고. 이탈리아를 그러면 좀 하시겠네요. 조금. 조금. 네. 오케이. 네. 와, 재밌네. 그러면은 이 이탈리아에서의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쇼니노에 투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우리나라에서 파스타는 너무 고급진 디쉬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제일 서민적인 음식이라고 난 받아들였고 제일 캐주얼하게 먹는 음식이 파스타이고 그만큼 종류도 몇백 가지의 되는 파스타의 종류가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좀 팬시하게 다가가고 파스타 하면 이제 큰 접시에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게 좀 싫어서 되게 가정적이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고 거기에 플러스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막 격식에 맞춘 곳이 아니라 파스타 와인도 팔지만 플러스 문화도 같이 팔고 싶은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스몰톡도 하고 편하게 오고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 많으면 직원이랑도 개 보러도 가고 좀 이런 문화를 좀 팔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 이벤트라고 하면 파스타 와인 플러스 아트 앤 다이닝이라든지 아트 앤 다이닝은 뭐냐면 쇼니노에서 그냥 작품도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때로는 여행도 설명해주고 때로는 이탈리아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정말 이탈리아 여행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오기에 너무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바이브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를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인스타 올라온 거 보니까 아트 그 다이닝 하는 네. 그거는 또 직원분들이 또 리드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네. 제가 이탈리아 여행사 할 때 그 투어 가이드 했을 때 그 멤버랑 지금의 멤버랑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피렌체 우피치 투어 가이드를 5년 했었고 그 로마 바티칸 투어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작품 설명이나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 준비하는 거는 뭐 빠삭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쇼니노랑 이제 다른 버거보이랑 미미옥의 법인은 하나의 법인인 건가요?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러면 로프 컴퍼니라는. 로프 컴퍼니가 네. 그 하나 법인이 다 갖고 있는 셈이 되는 네. 거고. 라이프스타일 오브 퓨처. 네. 로프. 라이프스타일 오브 퓨처. 네. 퓨처. 퓨처 들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세 개의 브랜드에 그 속해 있는 하나의 그 회사의 직원분들이 로테이션 근무도 하시는 건가요? 안 해요. 그거는 안 하는 네, 거고. 그건 안 해요. 그냥 컬처는 그대로 네. 똑같은 회사에서 가지만은 소속사는 딱 그렇게. 맞습니다. 그거만큼 위험한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서 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네. 그래서 되게 영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의 부속품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내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인력이 빵꾸 난다고 해서 이 팀원을 미미옥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서 계셨었던 이 4년 한 반 정도 되는 시간에 그 고기 깡패님과 일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원테이블 식당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어떻게 찾았지? 그 아까 인터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었던 건가요? 그게 이제 네. 맨하탄이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때 제 기준으로 원베드, 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어 주방 하나 있는 게 3,500불이었어요. 3,500불이니까 이거를 보통 쉐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쉐어 하다가 이게 보통 다 잘 그쵸. 찢어지잖아요. 근데 찢어져서 다시는 내가 이거를 누구랑 같이 못 살겠다 생각해서 차라리 그럼 이거를 컨텐츠 사업을 해보자. 이 거실을. 그래서 만든 게 홈 레스토랑이라고 홈스토랑이라고 이제 사람들을 여기에 초대를 해서 약간 나의 요리도 보여주고 요리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그런 공간으로 쓴 것 같아요. 와. 네, 하나의 그냥 쿠킹 스튜디오처럼. 그거를 모객을 어떻게 했어요? 모객은 그냥 유학생들. 아. 네. 그래서 네. 뭐 6명씩 매주 그 유학생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는 사람의 이제 뭐 건너 이렇게 다. 아. 네. 그러면은 금액을 지불하고 오는 손님인 거네요, 진짜? 그렇죠. 와. 근데 그 금액이 뭐 현금이 아니라 음. 뭐 누구는 선물을 사올 수도 있고, 예, 그게 장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누구는 선물을 사온다든지, 누구는 좀 좋은 와인을 사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에겐 투자였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요리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주 달랐었다 보니까 연습도 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그 피드백 종이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 썼던.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미미옥이라는 브랜드랑 이제 다 연결이 좀 되기는 하네요. 네, 실제로 맞죠. 보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캠핑맨도 바쁘고 그 로프 컴퍼니도 바쁜데 SMCC라고 이제 서울 모닝 커피 클럽이라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죠. 네, 완전 커뮤니티. 그것도 만드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SMCC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딱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모든 대부분의 카페가 11시에 여는 거예요. 오픈이. 그래서 원래 카페가 이렇게 늦게 열었나? 했는데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일찍 여는 데가. 나는 아침에 딱 살짝 그 상쾌한 기분으로 카페 딱 가서 이게 한잔하면서 하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그걸 이어가려다 보니 없어서 그냥 우연히 그런 8시 전에 여는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첫 지역이 성수였어요. 그래서 SMCC는 서울이 아니라 원래는 성수 모닝 커피 클럽이었는데 지금은 서울로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8시 이전에 여는 카페를 계속 찾으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기가 8시 열어요, 여기 8시 열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저만의 그냥 외침으로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이네요, 같이 지나가다가 들릴게요, 아니면 뭐 출근하다가 들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거기 있으면 그냥 들어왔다가 인사하고 가고, 내가 원했던 이탈리아에서 내가 많이 했던 그런 출근길에 약간의 좋은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를 니즈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8,000명 정도의 그게 생겼고 30명의 호스트가 생겨서 각 지역에마다 이렇게 데일리로 이제 열리고 있죠. 그것도 너무 신기했었던 게, 그러면은 그 30명의 호스트 분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건가, 아니면 서울만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이랑 네. 제주도 있고요. 런던도 있고 호주도 있어요. 네. 그 호스트 분들은 어떤 좀 방식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아침 문화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에너지가 조금 있는 분들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단 그게 됐으면 이제 SMCC에 이제 한 2회에서 3회 정도 나와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호스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잘하는 분들을 좀 저희가 운영진이 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딱 SMCC를 처음 이제 듣는 사람이 딱 가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카페를 가잖아요. 8시에 딱 가면 각자 주문을 해요.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요. 각자의 커피를 가지고 자리에 앉고 10초 자기소개를 해요. 10초요? 10초. 네. 왜 10초냐면 일단 첫 번째 이 10초를 안 하면 자기소개하다가 끝나더라고요. 8명만. 저희가 정원이 맥스가 8명인데 한 번씩만 다 도니까 5분씩만 잡아도 40분이에요. 자기소개만 하는데. 그래서 10초로 잡은 이유는 여기엔 많은 의미가 있는데 당신의 본캐가 뭐든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 넌 그냥
8시에 모닝 커피를 하러 온 사람이지 음. 내가 연예인이든 내가 변호사든 의사든 대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는 명함을 주고받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 8시에 모여서는 출근 전에 그냥 아주 라이트한 주제로 그냥 뇌를 이렇게 한번 깨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자리이다라는 걸 되게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향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외향인은 어디 가서는 이렇게 잘 적응하고 에너지를 얻는데 내향인을 위한 이런 시스템은 없거든요. 근데 10초를 자기소개를 하니까 각자 조금씩 대화를 하고 그 내향인도 그 아이인 분들도 80%는 듣고 20%는 말하고 싶잖아요. 그 20%도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한 주제 예를 들면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 혹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얘기하면 딱 1시간이 돼요. 그러고 다 출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다. 네. 진짜 딱 깔끔하게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나네요. 네, 그러면 출근하느라 더 네. 길게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제일 좀 인기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 편차가 좀 있나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인기라기보다는 지역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고 호스트마다 좀 달라서 예를 들면 광화문은 회사원이 많아서 정말 짧고 굵게 딱 끝나고 성수는 예를 들면 좀 프리랜서도 많고 아티스트도 많아서 조금 대화 내용도 되게 다양하고 네, 그래서 근데 아무리 길어도 90분 안에 끝나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도 각각의 모임에 참석을 돌면서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왜냐면 이걸 그래도 봐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좀 호스트 분들도 서포트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와, 재밌네요. 그러면 이 모임에 참가자가 뭐 비용을 따로 내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없죠. 비용은 그냥 커피. 자기 본인의 커피값. 네. 와, 좋습니다. 이제 서울 모닝 커피 클럽을 넘어서 트루스라고 읽는 게 맞는 건가요? 트러스. 네. 트러스라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그 웰니스 브랜드인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같이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SMCC를 먼저 만들었고 제가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SMCC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캠핑에서도 뭐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웰니스 커뮤니티 브랜드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트러스라는 브랜드를 법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 SMCC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러스는 아웃도어를 기반으로 하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도어를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아웃도어에 되게 지탱을 하는 아웃도어가 지탱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의지도 많이 하고 그게 스트레스 때 뛴다던가 어디 등산을 간다던가 캠핑을 간다던가 그래서 그러한 취미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 번아웃이 왔을 때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자.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이 왔을 때 이렇게 이겨내자. 혹은 뭐 번아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보자. 생태계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트러스예요. 그래서 트러스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인 거죠. 이거는 그러면 시작한 지는 어느 정도가 트러스는 됐나요?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근데 벌써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에서도 이미 협업 제안이 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웰니스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GDP는 높아도 우리보다 GDP 낮은 동남아도 이런 웰니스에 대한 수준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호텔만 봐도 우리나라의 5성급 호텔을 보면 이런 웰니스의 뭐 수업이나 클래스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발리를 놀러 갔는데 별로 좋은 호텔도 아닌데
요가 프로그램이 항상 아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딱 갔는데 딱 정말 아침에 요가하고 조식을 딱 먹었는데 아 그래 이게 호캉스가 아닐까? 를 너무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호텔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업 제안이 온 것도 웰리스였어요. 예를 들면 호텔에서 SMCC를 열어달라. 호텔에서 런을 한번 운영을 대행을 해달라. 이런 걸 보고 되게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많이 좀 시장이 많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 갑자기 말씀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SMCC가 기아랑도 뭐 하지 않았었나요? 아 맞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게 뭐냐면 네. 기아 모닝차가 새로 나왔을 때 우리가 모닝 커피 클럽이니까 이 기아에서 모닝빵을 출시했더라고요. 모닝빵. 모닝빵을. 네. 그래서 그 모닝빵과 커피를 그 청담에 기아 그 큰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카페가 있어요. 갤러리아 옆에 말씀하신 거죠? 거기. 거기서 SMC를 열어달라 해가지고 했었죠. 와, 또 그렇게 또 기업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네요, 진짜. 그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랑도 트러스가 이미 연계가 좀 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호텔보다 맹그로브라는 네, 그 코리빙 브랜드고요. 네. 거기서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 혹시 이제 트러스라는 웰리스 브랜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이면서 요식업이면서 웰리스 브랜드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해서 어디 쪽으로 이제 가시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이거를 하나로 이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FNC라는 워딩을 만들었어요. 그게 푸드 앤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게 왜 뭐 다를 것 같지만 전 하나라고 보는 이유는 외식업에서 가장 핵심은 단골 장사거든요. 그 옛날 말로 우린 단골 장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단골이 곧 커뮤니티예요. 단골을 잘 만들어야 20%의 단골로 80%의 매출을 끌어내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 그냥 단골 장사라고 생각은 항상 하잖아요. 단골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잘해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는 커뮤니티로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골로 끝날 게 아니라 단골을 팬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골과 팬은 아주 큰 차이예요. 단골은 내가 맛집을 내 인생의 맛집을 5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 5개 중에 정말 순수 맛으로만 가는 데는 많이 없어요. 주차도 편해야 되고 테이블도 줘야 되고 뭐 사장님 바이브도 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맛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외식업은. 그러면 그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다른 요소들이 단골은 그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단골은 안 와요. 단골은 그냥 내가 편해서 가는 게 단골이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막 열정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팬은 단골을 넘어 나 여기 진짜 망하면 안 돼. 나 이런 게 팬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브랜드를. 그래서 조금의 실수라도 좀 팬은 좀 감싸주려고 하고 근데 단골은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예로는 내가 가던 단골집에 국수집이 500원 올렸어요. 장사 좀 잘 되다니 이제 좀 500원 올리네. 이게 단골의 마인드인데 팬은 500원 올렸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경기가 이렇게 어렵나? 원가가 이렇게 오르나? 아니면 뭐 고기를 좀 더 넣었나? 이 마인드 접근이 정말 이 가게를 사랑하는 팬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푸드 앤 커뮤니티가 그래서 전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 사이드에서도 F&B는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하든 이벤트를 하든 케이터링은 필요하고 이 행사의 마지막에 딱 점을 찍는 거는 저는 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사가 너무 좋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없으면 이것 좀 약간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 웰리스 관련된 페스티벌에서는 또 건강한 음식을 또 줘야지 이게 하나의 컨셉이 다 맞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2개의 비즈니스가
사람들은 저한테 막 되게 다양한 일을 하네요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FNC로 가는 이 방향성에서 놓고 봤었을 때 대표님께서 바라봤었을 때 이게 몇 년 후에 어떤 식의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의 F&B 외식업 사장님들이 포커스 맞추는 데는 아직까지는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멋있는 곳, 멋있거나 약간 인테리어가 이쁜 곳, 사진 찍기 좋은 곳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뒤에는 좀 더 본질에 가깝고 플러스 스몰톡을 잘하는 사장님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골이 왔으면 그 단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이제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F&B 식당을 갔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거는 퍼주거나 약간 내가 대접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는 척을 해준다던가 뭔가 그 되게 작은 요소에서 기분이 좋거든.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서비스가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 어텐션을 나한테 줬구나 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우울증도 있고 그런 소외되는 삶에서 이 식당 하나에서 이렇게 얻는 정신적 따뜻함은 되게 앞으로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주는 식당이라던가 예를 들면 그런 인테리어보다는 뭔가 그런 따뜻함이 좀 있는 그런 식당들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게 대표님 얘기하는 거를 이제 쭉 미미옥이랑 이제 캠핑맨이랑 그 다음에 웰니스 브랜드들이랑 쭉 얘기를 들어보면 관통하는 거가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소프트 스킬에 좀 더 부합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직원들도 하나의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로 보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손님들도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인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연결 지점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른 F&B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선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느낌이고 컨셉인 것 같아서 네. 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정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이제 두 개의 회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로프 컴퍼니랑 이제 그 트러스를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회사가 를 묶는 모 회사가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은 엑시시 엑시하면 그 회사가 모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하나만 해도 사실은 되게 하나만 해도 잘 해내기 되게 어려운 건데 그 네. 모든 요소가 다 되게 감도가 높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것들을 뭐 좀 이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제가 뭐 몇 번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지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SMCC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지고 서울을 방방곡곡 아침 그 8시에 맞춰서 내가 모르는 7명과 시간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만큼이나 부담되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내가 이거를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게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좋아하면 이게 가끔은 이게 일이지만 일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인데 요즘은 좋아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랑 계속하면 이 일이 싫어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느꼈어요. 제가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정말 일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를 더 신경 쓰고 싶은 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확률보다 나랑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일하는 확률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에서 좋아함과 재미를 찾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 일은 어차피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팀원을 뽑을 때도 내가 사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면 그 친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화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방 인력이나 홀 인력을 세팅을 할 때도 축구라고 생각을 해요. 호날두 11명이 뛰면 싸움밖에 안 나듯이. 그래서 저는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항상 좀 부족한 친구도 뽑아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럼 부족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가르침을 줄 때 대인관계의 그 장점을 느껴요. 그러면 근로자는 어차피 일을 함에 있어서 3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거든요. 그 3가지가 연봉, 대인관계, 개인 성취감이에요. 근데 이 3개를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라도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요. 예를 들어 대인관계 안 좋고 개인 성취감 안 좋은데 연봉 2배면 다니잖아요. 그렇죠. 연봉 그냥 그런데 대인관계도 그냥 그래. 근데 개인 성취감이 너무 좋아. 그럼 다녀요. 다만 퇴사하는 이유는 이 3개가 다 노란불인 거예요. 노란불일 때 차가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인 거예요. 아. 근데 이 노란불이 3개에서 하나만 빨간 꺼지면 퇴사인 거예요. 이 3개를 중간 리더급이나 리더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리더의 가장 첫 번째 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대1의 면담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내부에 그러면은 전체 인원 중에 팀장급은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4명. 4분 정도. 그 4분 정도, 그 4명이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HR의 어떤 컨셉과 이 컬처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좀 온라인을 좀 맞추나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오래 일한 친구도 나갔을 때도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 사회잖아요. 집단 사회 컬처가 강하면 내가 아무리 튀고 싶어도 튈 수가 없어요. 이 집단이 세면 튀더라도 딴 데 가서 튀게 하겠죠. 그래서 이 집단의 컬처를 빨리 좋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가 되게 처음엔 쉽지 않았죠. 나 혼자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하기 전에 한 30분 일찍 와서 그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책을 읽어봐 라고 한들 팀원이 지금 졸려 죽겠는데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세팅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걸 세팅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이면 따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모습이 멋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친구는 사실 함께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희생이 되게 좋은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찍 나와서 쓰레기 청소 먼저 하고. 근데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왜냐? 나 그럼 팀장 되면 저거 일찍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마인드셋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 왔을 때 팀장 왔는데 책 읽을 시간이 있네? 여유롭네? 멋있어 보여. 일도 잘해. 하지만 저런 여유도 있고 저렇게 책도 읽으니까 이렇게 일도 잘하는구나.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속 매년 보여주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아침 5시 20분에 기상한 지가 벌써 16년째가 됐는데 팀원들 중에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따라하는 게 과연 나한테 잘 보이려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멋있어지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멋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고 일할 때
좀 본인이 멋있어야 돼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하루 만에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셋, 그 컬처를 만드는 데는 좀 오래 걸렸죠. 그 갑자기 또 얘기하다 생각나는데 인스타그램 보면은 직원분이랑 같이 이게 아마 퇴사하는 직원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막 네. 같이 식당도 가고 네네. 같이 밥도 먹고 맞아요. 술 한잔 뭐 하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서 맞아요. 좀 이게 사실 대표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에 있는 팀이 있으면 대표는 사실 좀 닿기 좀 어려운 느낌이라고 어려워요.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느끼게 하려면은 굉장히 먼저 다가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어때요? 그 팀원들이 대표를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팀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가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최대한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어 선택이나 그 잠깐 5분을 얘기하더라도 조금 그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먼저 해본다던가 조금 막 그렇게 꼰대처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뭐 예를 들면 금 감독이 저랑 지금 5년째 같이 거의 동거동락을 하면서 캠핑 그 좁은 텐트 안에서 지금 5년째 같이 잠을 자면서 얘기를 하는 맨날 하는 말은 난 형이 꼰대 같지 않아서 좋아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금 감독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그런 모습이 감정의 배출을 내가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거는 감정의 배출구를 감정의 배출을 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보수적인 회사는 딱 들어가자마자 이 MZ들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안 들어왔겠다. 안 듣겠다. 근데 요즘은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 내서 들을 생각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꼭 수용이 안 되더라도 들어주면 그들은 한번 1차 감정 배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원만한 관계 속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네. 그 당연히 이제 모든 일을 다 그냥 전차처럼 그냥 우두두두 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사실상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번아웃이 올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올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좀 눈치채는지 어떻게 좀 극복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저한테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산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어의 속담 중에 thought become reality처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현실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치.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뛴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요가를 한다. 모르겠어요. 왜냐? 사업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해소는 언제 되냐면 사업이 잘 됐을 때예요. 맞아요. 학생이 스트레스 받을 때 풀리는 건 성적이 잘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 그거가 돼야 풀리는 거지. 사업이 안 되는데 요가를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절대 아니지.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려 하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요가를 하는 거지. 내가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끔 체력을 위해 러닝을 하는 거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러닝으로 떨친다라는 거는 그냥 정말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초적인 건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난 스트레스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까지 번아웃 온 적은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좋다. 저희가 항상 모든 게스트분 올 때마다 여쭙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사업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유학생활 하다가 힘들었었던 때가 될 수도 있고. 힘든 적은 솔직히 제가 투병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예. 그 20살 때. 예. 제가 딱 20살 때 암투병으로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그거에 시달렸을 때가 사실 제일 힘들고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그러니까 대학교 20살, 21살, 22살은 사실상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뭐 했는지도 조차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산 속에서 살면서 식이요법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힘드냐면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셧다운이 되고 온 친구들이 다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내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픔이 있을 때 선뜻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걱정조차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상대방은 진짜 걱정해 주는 건데 더 이상 그 걱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이겨내고 아픔은 나누는 거야 라는 말도 되게 공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누니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지금 이제 슈퍼 액티브한 그런 모든 활동들을 보면은 이전에 어떤 투병 생활 이런 것들을 사실 저도 이번에 그 뉴스 아르티클들 찾아보면서 사실은 알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선뜻 좀 상상하기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잘 극복해서 잘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처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좀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생각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되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저는 저도 그 계기가 없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믿었어요. 왜냐면 현실에 부정하는 거랑 계속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걸 하는 거랑은 살짝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짜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미라클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미라클을 바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만약에 암투병을 하고 있거나 정말 번아웃에 정말 지친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최소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아야 되고 좋은 긍정적인 친구들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스스로도 무조건 나을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는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이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가장 행복했을 때는 사실 요즘도 되게 행복한데 그 이유는 사업적으로 막 매출이 얼마가 찍히고 이런 사업적인 요소보다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때가 좀 행복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보단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 제가 흑백 요리사 5초 나왔지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이래서 TV 나오면 좋아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되게 짧고 별거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평소에
준비만 잘 해놓으면 언젠간 이런 정말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사실 요즘인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시기는 네. 뭐 요즘인 것 같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멤버들끼리 되게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결과의 유무를 떠나 네. 좋습니다. 여기는 없는 질문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얘기했었던 대화 중에 가장 좀 반복되고 가장 좀 묵직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갖고 네. 재현 대표님에게 진정성이란? 진정성은 내가 얼마를 투자해도 그 돈이 안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캠핑이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돈에 별거 이게 계산을 안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사람한테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난 이게 아깝지 않을 때가 그 사람한테 비로소 진정성으로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이든 취미든 내가 어느 정도 그게 시간 투자든 돈 투자든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아깝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순간이 그거를 근데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많아요. 스스로 그냥 넘어가는. 근데 알아차림도 되게 중요해서 그걸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의 그게 본인만에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했었던 질문들은 다 다뤄봤던 것 같고 이제 출연 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 네. 실제로 출연하긴 했었지만은 느끼는 부분들이나 생각하셨던 부분들이랑 뭐 같았던 거 달랐던 거 리뷰들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평소 이제 그 대표님의 그 컨텐츠를 보고 있었고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바뀌는 걸 보고 왜냐면 저는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고 조금 이야기적인 거를 좀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해보니까 한 번 더 나의 그런 그 생각 정리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말하면서도 본인도 생각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 이 컨텐츠가 잘 될 것 같다. 리더십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언젠간 나도 누군가를 리더를 하니까 그게 작동하거든.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그 행보가 가장 기대되는. 이게 글로벌로도 갔으면 그렇죠.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로프 컴퍼니에 오시는 분들도 아마 요거를 참고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일하는 회사 대표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제 궁금할 때 좀 보지 않을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혹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스트 분이 좀 있으면 어떤 분이 좀 있을까요? 고기 깡패 셰프님의 네. 스토리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또 제가 아는 가장 사랑꾼 또 커리어적인 면도 되게 좋고 그래서 요새 또 핫하기도 하고 요새 또 흑백 요리사 핫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대 출신인 분이 거기 뉴욕에서 고기 요리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겠네요 진짜 고기 깜패님 나오시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